안녕하세요. 앞서 우리는 과학적 글쓰기의 목적과 원칙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문장을 만들고 글을 쓰다 보면 관성의 법칙처럼 자신의 글쓰기 습관에 이끌려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때때로 우리는 어떻게 문장을 시작할지 막막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 차시에서는 글쓰기의 요령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것들이 글쓰기 요령의 전부는 아니지만 이 방법들을 참고해서 자신만의 요령을 찾아나가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언급한 글쓰기의 원칙에 위배되지만 않으면 자신만의 개성을 가진 과학적 글을 쓰는 것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앞서 우리는 과학적 글쓰기를 이루는 모든 문장은 what, why, how에 관한 질문이 모태가 된다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문장을 시작하기 전에 이것이 어떤 질문에 대한 답인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문장을 구성하는 필수 요소인 주어와 동사를 파악하는데 이것이 도움이 됩니다. 특히 문장에는 항상 주어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주어는 항상 간결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연구자를 가리키는 경우 나 대신 우리라는 단어를 써야 합니다. 심지어 단독 저자인 경우에도 영어권에서는 나라는 표현 대신 우리라는 표현을 씁니다. 왜냐하면 저자와 독자가 함께 글을 본다는 뜻에서요. 이것은 저자의 겸손함을 표현함과 동시에 독자에 대한 학문적 배려입니다. 그런데 한국어 문법 특성상 우리는 주어를 생략해도 괜찮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주어가 필요한 경우 같은 주어가 연속된 문장에서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문장을 쓸 때에는 마지막까지 완전한 문장을 쓴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 문장은 한 가지 목적만을 가져야 합니다. What, why, how에 대한 답을 섞어서 대답하는 문장은 정보 전달에 혼란을 가져다 줍니다. 만약 문장의 의미가 두 가지 이상의 목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면 이를 분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NLP에서 스킵그램 모델이 15 모델보다 효과적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스킵그램을 이용할 것이다 라는 문장을 썼다고 해봅시다. 자, 이 문장은 스킵그램이 15 모델보다 효과적이라는 것과 본 연구에서는 스킵그램을 이용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NLP 15 스킵그램이 무엇인지는 이미 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이 문장을 하나의 의미를 가진 두 개의 문장으로 분리하면 이렇습니다. 일반적으로 NLP에서 스킵그램 모델이 15 모델보다 효과적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스킵그램을 이용하였다. 자, 각 문장의 모태가 되는 질문들을 추적해보면 첫 번째 문장은 연구에서 사용한 모델은 무엇인가? 두 번째 문장은 연구에서 사용한 모델은 무엇인가? 그리고 첫 번째 문장은 왜 그 모델을 사용하였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나열해 놓은 것입니다. 우리는 사고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문장의 순서와 구조를 바꿀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문장의 구조를 복잡하게 만들어서 엮어 놓으면 나중에 고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독자의 사고의 흐름을 방해하는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최대한 간단한 문장으로 간결하게 적어야 합니다. 효과적인 전달을 위해서 문장을 조금 수정한다든지 문장과 문장을 매끄럽게 연결한다든지 와 같은 수정은 나중에 해도 됩니다. 문장을 적을 때는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 안 됩니다. 과학적 글쓰기에서는 효과적인 전달보다 정확한 전달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문장을 꾸미는 말, 미사 여구, 이런 것들을 고르기 위해서 조금도 시간을 쓰지 마세요. 1차 시에서 우리가 언급했듯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주관적 표현을 고르는데도 시간을 낭비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문장을 끝낼 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문장을 끝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간결함입니다. 대부분의 저널은 긴 논문에 너그럽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논문이 길 경우에는 짧게 요약하라고 지시합니다.
짧은 글 안에서 많은 내용을 넣기 위해서는 문장이 간결해야겠죠. 간결한 문장을 쓰는 좋은 습관 중 하나는 만약 어떤 사실이 출처가 있다면 그 사실을 간단히 적고 출처인 참고 문헌만 명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문장과 문장 사이를 잇는 접속어를 과감히 생략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좋은 문장은 유기적으로 연결된 좋은 문장들은 그 의미만으로 서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앞서 우리가 글이 저자의 사고의 흐름을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문장을 잇는 접속사는 그 사고를 도와주는 수단일 뿐입니다. 우리는 구어체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접속어를 많이 쓰게 됩니다. 그런데 과학적 글쓰기에서는 되도록이면 접속어를 지양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장을 끝내기 전에 우리가 적은 이 문장의 내용이 출처가 있는 사실에 기반한 것인지 연구를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발견한 사실인지 한 번 더 확인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둘은 분명히 구분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출처가 있다면 반드시 명시를 해야 되고 새로운 사실이라면 출처가 있는 사실과 섞어서 한 문장에 적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연구가 진행되면서 우리가 글을 쓸 재료, 다시 말하면 문장들이 준비되었다고 합시다. 이제 본격적으로 글을 쓸 차례입니다. 글을 쓰기 전에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이 글이 누구에게 읽힐 것인가입니다. 연구 결과를 보고서 형식으로 써서 어떤 교내 대회에 제출하는 것이라면 이것을 심사하게 될 선생님 혹은 인근 대학의 교수님들이 독자가 될 것입니다. 이 경우 자신의 연구 분야가 매우 협소하거나 많은 배경 지식을 필요로 한다면 이 배경 지식에 대해서 충분히 적어야 합니다. 만약 논문의 형식으로 글을 적었고 이를 어떤 특정 대회에 제출하기 위한 것이라면 이 대회의 성격과 분야에 맞게 적어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어떤 논문을 특정 저널에 투고할 예정이라면 이 저널의 성격에 맞게 논문의 포인트를 수정하고 강조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서론에 충실하라는 것입니다. 서론은 어떤 종류의 글이든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과학적 글쓰기의 목적은 연구 결과를 알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업을 받을 때 초반 15분의 집중력이 가장 높은 것처럼 논문을 읽을 때에도 독자들은 서론에서 가장 집중하게 됩니다. 서론에서 연구의 목적과 중요성, 그리고 결과를 제대로 전달해서 독자를 사로잡지 못한다면 나머지 논문은 읽혀지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본론을 아무리 잘 적었다 하더라도 서론이 제대로 적혀 있지 않으면 그 과학적 글쓰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전체 글을 적기 위해 들인 시간의 반 이상을 서론에 투자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서론은 어떤 연구 내용을 처음 접한 사람도 이해할 수 있도록 배경을 상세히 설명해야 합니다. 흔히 과학적 글쓰기는 간결해야 한다고 했지만 다른 연구자에 의해 수행된 선행 연구를 언급하고 명시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이러한 선행 연구를 충분히 명시하는 것은 같은 분야 연구자들에 대한 예의일 뿐만 아니라 자신의 연구를 더욱 주목받게 할 수 있습니다. 연구 진행 과정을 빠르게 기록해야 되는 경우에는 타이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연구 내용을 다시 생각해보고 정리해야 될 때에는 반드시 개인 노트를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이 노트에는 손으로 직접 쓴 완전한 문장을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도 괜찮습니다. 질문도 완전한 문장으로 쓰고 답을 적으십시오. 고교 연구는 공동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동료 연구자들과 연구에 대해 이야기할 때에도 이 노트를 활용해 보세요. 말로 이야기할 때 정리가 되지 않던 것이 글로 쓰기 시작하면 명확하게 정리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글쓰기의 요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글쓰기의 마지막은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그런데 연구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는 글 쓰는 시간을 고려해서 연구를 계획해야 합니다. 글을 쓰는 것은 연구와 별개의 작업이 아닙니다. 글을 쓰는 것이 연구의 시작과 끝입니다. 만약 공동으로 진행하는 연구라면 연구를 진행하면서 동시에 글을 써 나가는 것도 좋습니다. 이를 위해서 역할을 서로 미리 배분하는 것도 좋습니다. 모든 논문과 보고서는 100% 타이핑으로 이루어지겠지만 주기적으로 하드 카피를 남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시 말하면 프린트를 해서 종이에 프린트를 해서 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내용을 크게 수정해야 될 때에는 이 종이에 인쇄된 것을 손으로 수정하고 이걸 다시 타이핑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리 시대가 변하더라도 TV가 문학을 대체하지 못하는 것처럼 타이핑이 손글씨의 효과를 대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공동 연구인데다가 과학적 글쓰기가 진행되고 있다면 공동의 작업 공간을 확보하십시오. 카톡이나 문자로 파일을 주고받는 것은 작업을 트래킹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공동 연구에 있어서 좋지 않은 습관입니다. 드롭박스나 깃허브 등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공유 시스템을 충분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논문이나 보고서를 탈고할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처음 연구를 계획할 때 이 부분을 연구 계획 시간에 넣으십시오. 그리고 과학적 글쓰기를 할 때에는 반드시 투고 또는 발표를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는 자신의 일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검증받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publish or perish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출판하지 않으면 썩는다. 이는 학계에서 유명한 말입니다. 항상 글을 쓸 때에는 투고하거나 발표할 것을 염두에 두십시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연구에 대한 흥미와 기대를 안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리고 연구만큼 글을 쓰는 일은 멋진 일입니다. 말은 얼마든지 와전되고 오래가지 못하지만 글은 인류 역사가 끝나는 날까지 지속될 것입니다. 따라서 연구자가 글을 통해서 연구 결과를 알려야 한다는 사실은 대단히 멋진 것입니다. 동시에 글을 써야 연구가 알려진다는 것은 긴장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쓰는 글은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남들에게 읽히고 평가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글을 쓸 때에는 신중하고 원칙에 맞춰서 써야 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과학적 글쓰기의 원칙과 요령을 기억하시고 자신만의 개성 있는 글쓰기를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이번 기회를 통해 과학적 글쓰기에 대한 인식이 전환되었기를 바랍니다. 많은 연습을 통해서 자신만의 습관과 요령을 터득해 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